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최근 인터넷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 블랙홀은 없다라는 기사가 화제가 됐는데요. 블랙홀이 없다니 저명한 학자가 한 말이니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아왔던 블랙홀이 없다니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블랙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탈출 불가능한 블랙홀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에서도 탈출할 수 있다. 다른 표현을 쓰면. 근데 이 블랙홀이라는 게 1916년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제 나왔던 개념인데요. 모든 물질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을 블랙홀이라고 하죠. 네, 제가 알고 있기에도 탈출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야기한 거는 양자론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본 거예요. 양자론,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아주 작은 원자핵이나 전자, 빛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나노라고 하는 거 있죠. 나노보다 더 작은 세계예요. 그 작은 세계에서는 확률적으로 탈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공을 던졌을 때 보통 콘크리트 벽에다 공을 던지면 튕겨 나오겠죠. 근데 양자론적으로 봤을 때는 튕겨서 나오지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0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시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 원자핵이나 전자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0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은 아니다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 양자론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물리거든요. 그래서 뭐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이 기존의 이론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자론은 확률적으로 아주 작은 세계를 확률적으로 설명한 이론이거든요. 그런 양자론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블랙홀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 양자론적으로 봤을 때 탈출 불가능한 블랙홀은 없다. 그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정도. 0은 아니라는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외행성인 세레스에서 수증기가 분출되고 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와 B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과학자들은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띠에 속한 세레스의 짙은 색을 띤 부분에서 수증기의 증거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세레스에 상당량의 얼음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해왔지만 수증기가 발견되기는 세레스뿐 아니라 소행성띠 전체에서도 처음입니다. 과학자들은 미 항공우주국의 소행성 탐사선 돈호가 내년 세레스에 도착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수증기가 분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발견돼서 화제였는데요. 이번에는 외행성 세레스에서도 수증기가 분출한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교수님 궁금한데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외행성 세레스라고 하는 것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중에서 제일 큰 거였어요. 1801년에 발견된 최초의 소행성이었는데 지난 2006년에 그 명왕성이 외행성으로 바뀌면서 이 세레스가 소행성 중에서 제일 크고 모양도 둥글게 공처럼 행성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레스도 소행성에서 외행성으로 분류를 바꿨거든요. 이 목성과 화성 사이에 있는 이 세레스에서 이번에 관측해 보니까 초당 6km 정도의 수증기가 분출되는 모양이 관측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세레스에서 이 수증기 분출이 관측됐다는 이야기는 세레스 자체에 얼음이나 물이 상당량 있을 거다. 정확히는 분석이 안 됐지만 현재 거의 지구 이상으로 많은 물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히 아직 세레스를 관측한 탐사선은 없어요. 현재 그 소행성을 탐사하러 가고 있는 그러니까 DAWN, 던이라는 그 위성이 있습니다. 탐사선. 이 탐사선이 2015년에 근처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던 탐사선이 세레스 근처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분석한다면 정말 세레스에도 얼음과 물이 있다. 그럼 또한 또 생명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레스는 4.6년의 주기로 이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태양이 가까워지면서 이
그러니까 태양 쪽을 향했을 때 네.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분출되는 것 같은. 근데 초당 6kg니까 적은 양은 아니겠죠. 네. 네, 근데 아무튼간에 상당히 놀라운 발견이고요. 이걸 통해서 또 한 번 다른 곳에 역시 또 물이 존재하고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그 후보지가 늘어난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행성 세레스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분출되기 때문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정말 큰 것이고, 그렇다면은 생명체가 혹시나마 존재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예. 해도 된다는 정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 던이라는 탐사선이 네. 갔을 때 보다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빨리 내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2003년 2대의 탐사 로봇이 화성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대의 탐사 로봇은 화성 착륙에 성공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 기간은 90일이었는데요. 이 기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화성 표면을 누비며 생생한 영상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스피릿은 안타깝게도 2011년에 교신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임무가 종료되었는데요. 오퍼튜니티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지난 1월에 착륙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화성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더 놀라운 건요, 임무 기간이 90일인데 이것을 훨씬 넘겨서 10주년이나 살아남은 오퍼튜니티죠. 교수님, 정말 오퍼튜니티 너무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이 로봇이라든가 탐사선 수명을 모르겠습니다. 뭐 1년, 2년 계획했던 게 10년 이상도 가고. 그러게요. 이 오퍼튜니티 같은 경우는 2003년에 발사돼가지고 2004년 1월 25일 날 착륙을 했으니까 네. 벌써 10년이 됐죠. 원래 90일, 3달을 목표로 했는데 90일, 이게 10년이니까 40배 이상을 활동하고 있는 거죠. 와. 네. 이 오퍼튜니티는 이제 스프릿이라고 하는 거의 쌍둥이 로봇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같이 갔던 스프릿은 이제 2011년 5월에 이제 활동이 끝났고요. 네. 그래서 한 2, 3년 전에 먼저 끝났고, 이 오퍼튜니티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1월 25일 그 이글 크레이터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무려 40km 가까이를 10년 동안 움직였어요. 네. 이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40km 이상을 갖다 40km 가까이 움직이면서 화성을 탐사하고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물이 흐른 흔적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지형의 모습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탐사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현재 그래도 이 열악한 화성 환경 속에서 10년 가까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큐리오시티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네. 큐리오시티에 비해서는 좀 크게 작습니다. 하지만 이 오퍼튜니티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곳을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네.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다 기록 세우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태양 전지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 전지가 이제 먼지가 쌓여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한번 그 화성에 이제 먼지 폭풍이 일면서 그 덮였던 먼지를 또 싹 걷어내줬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태양 그 지별판이 네. 또 깨끗해지면서 또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다시 또 활동하게 되는 거고. 네, 활동도 그럼 진짜 꾸준히 계속 해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정보를 보내오고 있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태양 전지가 계속 작동하는 한 오퍼튜니티는 앞으로도 뭐 1년, 2년, 네. 뭐 그 이상까지도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퍼튜니티가 10주년 넘게 열심히 활동해왔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하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네모적 전환은 사물에 대한 견해와 가치관이 180도 바뀌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답은 코페르니쿠스. 태양 중심의 지동설 체계를 내놓은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 지금이야 지동설이 너무도 당연한 이론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었다고 하죠. 그 이론을 깨고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가 바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럼 우리 코페르니쿠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영 교수님, 궁금해요. 지난주에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주인공이었는데요. 오늘은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교수님, 코페르니쿠스는 그 갈릴리에 앞서서 지동설을 얘기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최초로 지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이 돌고 네.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먼저 한 거거든요. 네. 이 하늘이 도는 걸로 했더니만 여러 가지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억지로 꿰맞힌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보자. 네. 왜 세상이 돌고 지구가 가만히 있느냐.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잘 맞는다 이거죠. 네.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신부였어요. 신부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종교적으로 지구가 중심에 있고 이 인간이 중심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발표하기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거의 이 행성 운행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구가 돈다라는 거 네. 지동설을 발표한 논문 책이 나온 날이 거의 임종에 임박해서입니다. 죽을 때가 돼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역시 용기라기보다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참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할 때 좀 사고의 틀을 바꿔보면 새로운 해답이 나올 수 네.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지구가 중심이었으니까 모든 물건들이 땅에 떨어지는 건 당연했죠. 네. 지구가 중심에 있으니까. 근데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다 보니까 태양이 중심인데 왜 물건들이 땅으로 떨어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오게 됐던 그 기본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라면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네. 지구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지는 것은 뭔가 당기는 힘이 있다. 네. 거기에서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나오게 됐던 기본 개념이 여기서 나왔던 거고요. 네. 또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돌면은 하늘에 있는 별들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태양이 돌 때에 비해서. 근데 별들의 위치가 거의 안 바뀌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별들이 멀리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별들이 훨씬 더 멀리 있다. 네. 우주가 훨씬 더 넓고 클 것이다. 이런 생각도 또한 코페르니쿠스의 지도설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 천동설을 가지고서 해결이 안 됐던 모든 문제들, 많은 네. 문제들이 지구가 돈다는 걸 생각함으로써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안 풀리거나 어려운 네. 상황이 닥쳤을 때 아예 사고 틀을 바꿔서 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생각, 뭔가 기존의 틀을 깨는 네. 그런 발상을 이야기할 때, 그런 생각을 이야기할 때 많이 씁니다. 네, 코페르니쿠스가 그 지구는 돈다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의 틀을 바뀌게 돼서 이렇게 다른 뭐 여러 가지 해답도 나오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태영의 생애천문학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실 하늘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지난주 정월 대보름이었죠. 네. 작은 보름달이 뜬 날이었는데 소원 비셨어요? 아니요, 그때 못 빌었어요, 아쉽게도요. 네네. 이제 보름달에서 조금씩 이제 달이 작아지는, 그래도 하늘 전체를 상당히 큰 달이 가리고 있죠. 별을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9일이 우수입니다. 2시 59분에 태양이 춘분서부터 330도 지점을 지나면서 24절기 중에 하나인 우수가 됩니다. 네. 우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24절기 중에 하나지만 태양이 황도서부터 330도 지점을 지났을 때 360도 되는 다시 0도가 됐을 때가 춘분이죠. 네. 이때가 이제 330도부터 0도까지 요때 태어난 사람들을 물고기 자리 태생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24절기가 우리한테 무슨 느낌이 있을까? 별로 상관에 큰 연관 없는 것 같죠? 예. 근데 별자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탄생 별자리. 그래서 이 19일 날 20일 날 이 무렵에 태어나신 분들은 네 별자리 경계선이 혼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책을 보면 물병 자리라고 했다가 어느 책을 보면 물고기 자리라고 했다가 그게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난 시간에 네. 우수로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보면 됩니다. 아, 그 기준점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조금씩 틀려요. 네. 그래서 1960년 태어난 사람하고 80년 태어난 사람하고 같은 날 태어났더라도 별자리가 틀릴 수 있습니다. 경계선에서는. 네. 그래서 정확한 걸 알고 싶으면 한국천문연구원 사이트 들어가시면 역서라는 네. 것이 있어요. 역서를 보시면 내가 태어난 날, 내가 태어난 시간에 네. 이 어느 위치였는가. 그래서 우수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확인하시면 내 네. 별자리를 알 수가 있어요. 우수가 지나기 전이면 물병자리, 우수가 지났으면 물고기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21일 1시 57분 새벽까지 태어난 분들이 물고기자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별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날 해가 있는 하늘의 영역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24절기와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쉽고 네. 또 24절기를 우리가 또 알아두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달이 밝기 때문에 별은 잘 안 보이지만 이 19일 날 한밤중 11시 네. 반쯤이면 달 옆에 백색의 밝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이 바로 천여자리에 있던 별 스피카라는 별이거든요. 네. 또 달 옆에 또 붉은색의 밝은 별이 더 있어요. 행성입니다. 네. 붉은색이니까 뭐겠죠? 화성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성, 달 옆에 제일 밝게 빛나는 붉은색은 화성. 좀 네. 가까이에 있는 밝은 별은 천여자리에 있던 별 스피카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0일 새벽이 되면서 네. 화성이 좀 더 달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네. 새벽 6시 무렵에 달에 화성이 가장 가까이 갑니다. 네, 그러니까 19일에서 20일 넘어갈 때 그 달 옆에 있는 그 천여자리 으뜸별 스피카도 볼 수 있고 화성도 볼 수 있어서 아름다운 천문 예.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 영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